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을 맡은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루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는 3명이 홍대 골방에서 월요병을 이기면서 녹음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월요일 오전 녹음인데요. 보통 크라임이요. 바로 다음날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즌3에 그 청취를 하시다 보면은, 좀 약간, 물론 교수님은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제가 가끔 멍을 때리고 있다. 뭔가 제가 멍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녹음 스케줄이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맥스테이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맥스테이시 사건 플러스 히로시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그래서 맥스테이시 사건부터 좀 지난 시간에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맥스테이 사건은 2010년 2월에 미국 샌디에이고 폴브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일가족 4명, 그러니까 부부와 4살, 3살 난 아들, 두 아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동시에 실종이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일본에서 2001년 6월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세라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중년 부부와 20대 딸, 그다음에 시어머니, 그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 반려견 한 마리가 동시에 또 실종된 사건입니다. 네, 큰 개요는 그런데요. 디테일들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가 2마리가 남아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라진 이불 커버,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용의자 2명이 나왔죠. 체이스 메릭과 빅 조앤슨입니다. 네네. 그래서 동료인 2명인데 둘 다 좀 약간의 용의점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까지 사라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맥락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시골 마을이란 지역적 특성이 이 사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에라는 딸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실종된 부분 때문에 이 계획성하고 주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시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정리가 될까요? 더 헷갈리신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두 사건을 좀 추가로 결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맥스테이 가족의 실종 사건에 연루됐을 유력한 용의자로 조셉 맥스테이의 동업자 체이스 메릿과 아내 서머의 옛 애인 빅 조앤슨이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체이스 메릿은 금전적인 문제, 차량에서 발견된 DNA로 빅 조앤슨은 아내 서머와 실종 직전까지 의심스러운 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체이스 메릿이 범인이라고 확정 지을 만한 근거가 없었고 빅 조앤슨은 집행유예 상태로 경찰이 언제나 그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실종 전후로 의심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맥스테이 가족의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 그들이 정말로 어떤 결심을 하고 멕시코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셉이 실종 전 언론에 보도된 멕시코 마약 전쟁 기사를 보며 크게 우려했었다는 증언을 얻었고 혹시 그가 마약 전쟁에 연루되어 도망가거나 납치되었을 가능성까지 놓고 수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013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모하비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객이 뭔가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듯한 두 개의 얕은 구덩이 안쪽으로 무언가 묻혀 있었고
그 위를 모래로 대충 덮어놓은 듯한 모습. 모래 사이로 얼핏 보이는 그것은 뜻밖에도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명의 용의자, 용의점, 그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한쪽은 증거가 없고, 한쪽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체이스 메릭 같은 경우에도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적 증거는 없었고요. 네. 체이스 메릭의 증언에 따르면 차량 핸들에서 발견된 DNA라든지 자신의 지문 같은 것도 충분히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그것이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네네. 일단은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살아있다면 가족이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체이스 메릿은 목격자 내진 증언자일 뿐이지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완전히 단정을 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가족의 생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다면 이제 용의자로서의 어떤 혐의점이 가장 짙은 사람으로 첫 번째가 꼽힌 거고 네. 빅 존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찰이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실종 당일에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줄 증언자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라는 증거도 없는 상태고, 네. 빅 존슨의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빅 존슨이 수상은 한데, 딱히 이 사람을 붙잡아둘 어떤 근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교수님, 차량이 발견이 됐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스테이징처럼, 이게 세팅처럼 누군가의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차에서 범인이 자신의 DNA를 닦지 않고 그런 차를 갖다 둔다? 이게 또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만일 범인이 진짜, 이 동업자인 체이스 메릿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가지고 억지로 연출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 자신의 DNA를 그대로 남겨서 갖다 놓는다? 이것도 좀 뭔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경 가까운 쇼핑센터에 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누군가 당연히 일종의 함정을 팔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차약 어디 갖다 놓고 불을 지르면 되는 거지. 네. 굳이 그것을 보란 듯이 당연히 이 유료 그 주차장에 갖다 놨다는 건 경비원이 바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란 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럼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면은 경찰 수사는 정반대가 됐어야 되는 거죠. 네. 누군가 갖다 놨다고 하면은 누군가 이걸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쇼핑센터에는 CCTV가 없거나 아니면 고장났거나 그랬었을 거예요.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막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막 정말 한가운데, 네. 그 차라든지 자전거가 그냥 다니게끔 길이라면 길이고 길이 아니라면 길이 아닌 약간 애매모호하게 생긴 그런 식이고요. 네. 사실 그냥 많은 차가 다녀서 이렇게 자국이 나 있다 정도이지 길로 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네. 거기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수상한 것이 눈에 띈 거죠. 네. 뭔가 구덩이에 뭔가 이렇게 얕은 구덩이에 파인 뭔가가 모래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 있는 듯하니까 다가가서 봤더니 이제 유골이었던 거죠. 예. 예. 그 사막이라는 것을 네. 착각하시는 게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중동지대의 그런 사막을 생각하시는데. 예, 그런 사막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른바 이제 선임자도 좀 있고 또 이제 잔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황무지 같은 형태. 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모래만 있고 막 그 낙타만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 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대신에 이제 그런 사막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막이란 데는 갑자기 비가 오면은 길이 바뀌고 물길이 바뀌어요. 금방 빠져버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다니는 길로
뭐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관련된 사진 이미지는요, 이제 정영 크로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PDF 파일로 이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게 지금 뭐 그 CNN 보도에 있어서 샬로우 그레이프스라고 해가지고 얇게 지금 이렇게 파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정영 크로님께 여쭤본 이유가 이게 길이라면은 그 정도로 얇게 대충 묻혀 있는 시신이 4년 동안 발견이 안 된다. 이거 좀 이상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묻어 있는 위치랑 깊이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교수님의 당시 상황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막이라고 해서 땅을 쉽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네. 그냥 모래사막인 것도 아니고 황무지 사막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체를 어디 갖다 묻는다고 할 때 굳이 깊이만 묻었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얕게 묻는다는 건 그런 데는 쉽게 말하면 코요테라든가 들짐승들, 들개라든가가 훼손을 쉽게 하거든요. 사실 그게 더 목적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네. 쉽게 훼손하면은 증거는 금방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적했다고 하면은 얕게 묻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는 썩은 그 동물들 세체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저거를 가서 보려고 할 이유는 없었고, 대충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덮어놨을 수 있다. 구덩이 네. 있었다, 얕게 묻었다라는 것을 의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의도했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6월하고 이 구덩이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로 묶어 잘 고정해둔 상태였는데 시신을 감싼 이불 커버는 맥스테이 가족의 집 위층 침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침실을 어지럽힌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아내 서머의 유골은 속옷을 입은 채 엎드린 모양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녀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에 수평으로 묻은 페인트 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엎드려 있었고 그 위로 페인트가 지나가면서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신 근처에서 살인 무기로 쓰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3파운드의 망치와 누군가 입었던 옷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옷에도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 페인트는 조셉이 실종 전 집을 칠할 때 쓰였던 페인트와 같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사관이었던 조셉 스티어스의 의견입니다.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페인트로 피해 얼룩위를 덮어서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액을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겠죠? 한편 유골이 발견된 모하비 사막도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그들이 멕시코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모하비 사막은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240km, 집으로부터도 160km나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 유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구에 머리 뼈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가족으로 보이고요.
일단 위치부터 저희가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저희가 애초에 교수님께서 그 스테이징으로 보인다고 했던 인근 멕시코 국경에서 차는 발견됐지만 오히려 이 지금 모하비 사막은 반대 방향, 집에서 멕시코 쪽,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간 쪽에 위치한 사막에 이 시신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차는 가족의 시신을 처리한 다음에 그 쇼핑센터에 갖다 놓은 거죠. 뭐 앞쪽으로 봐서도 그렇지만은 살해는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고, 네. 그 집안에서 살해한 그 4명의 그 시신을 뭐 아이들이야 뭐 저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 시신을 이동시켰을 가능성, 뭐 다른 어떤 걸 수단을 이용해서, 근데 차를 이용했다기보다는 그 SUV 말고 다른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피와 네.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은 동시에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해서 이제 모하비 사막에 유기를 하고 조금 지난 상태에서 정반대인 그 쇼핑센터에 갖다 놨을 가능성. 네. 그렇게 되면은 범인은 단독범이 아니겠죠. 복수의 범인일 것이고. 네, 교수님, 복수의 범인이라는 부분, 물론 지금 이 상처와 좀 연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께 보내드렸던 링크 중에서 이제 훼손 부위, 시신의 훼손 부위에 이제 그 유골에 남겨져 있는 흔적을 통해서 몇 군데 어떤 곳을 다쳤는지가 좀 나옵니다. 제가 인상적인 거는 일단 남자는 후두부에 중심적으로 한 2군데 정도로 강하게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여자는 앞에 전면부부터 해가지고 후면부까지 머리 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총이나 이런 걸로 제압을 하고, 네. 무릎을 꿇혀 놓은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뒤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기습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뒤쪽이니까 네. 기습했을 가능성, 제압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압된 상태에서 공격했을 가능성. 네. 요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 바뀌는 부분에서는 이제 단독범 복수의 범죄자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게 혼자인지 혼자 제압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네. 그러면은 그거만으로 보면은 이제 조셉이 뒤쪽에서 기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단독범이야 되는 거고. 네. 그죠? 만약에 기습을 안 당했다고 하면 제압할 수 있으니까 복수범인데, 근데 문제는 그 총기가 사용된다고 하면은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걸 좀 포함시키는 건데, 그럼 나중에 했던 아이들이 공격당했던 부분을 봤을 때 네. 이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서 즉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그것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좀 이상한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 그 해머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중국의 살인마도 살펴봤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성인을 먼저 기습적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 여성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를 먼저 이제 뒤를 맞았다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기습을 해서 이 사람을 의사불능 상태로 만들면은 사실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나 아이들은 제압하기 쉽기 때문에 이 단독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도 단지 죽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안면부, 특히나 얼굴 앞쪽을 공격하는 부분, 이 아내의 또 하나 머리를 7차례나, 아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목을 조르든지 다른 방법으로 쉽게 또 이렇게 제압을 하거나 죽일 수가 있는데, 머리를 그렇게 많이 난타를 해서 죽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범인의 범행 목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단수 복수 이 부분 뭐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단수 복수 부분은 좀 복잡한 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총기가 사용돼서 이제 이제 제압이 됐고, 네. 그 상태에서 결박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수 범인과 복수 범인 차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결박을 해놓고 제압을 한 상태에 다른 방에 놓고 이제 다른 별도의 방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네. 범인의 숫자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이제 그 조셉을 뒤에서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그거는 처형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처형 방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이 살해, 그러니까 네. 제거 이런 목적이고 여자는 앞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정적인 문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면부를 공격하는 것은 감정적인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상태여야지 가능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유전적인 아니면은 심정적인 감정적인 것이 연결됐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건 전제는 범인이 마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지만은 네. 마약을 했다고 하면은 이불 시트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긴 힘들겠죠. 아, 뒤처져 그렇죠? 부분에 예, 있어서. 그러니까 마약은 안 했다고 보고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정도 잔혹하게 했다고 하는 건 감정적인 부분이 연결됐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큰아들 지안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7차례나 가격을 당했잖아요. 사실 그 잔혹성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분노가 크게 일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감정의 크기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기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사실 그 4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악감정이 있기에 그 아이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야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잔혹하게 죽은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가장 네. 문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같은 둔기로 더 많이 공격을 해서 굳이 감정의 여운이 남길 정도. 그러니까 죽이는 거 이상의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아이에 대한 잔상이 머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머죠. 네. 서머에 대한 굉장히 큰 감정적인 선이 있어갖고 이 지안이를 과도하게 공격했다. 이러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머도 얼굴을 앞쪽을 공격했다고 하면 그것은 서머에 대한 감정선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단순히 성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면은 그 얼굴을 둔기로 이렇게 해서 공격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네. 이제 말하자면 성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거고 그럼 수반되려고 하면은 굳이 얼굴을 공격해서 할 이유는 없죠. 다른 방식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네. 전 그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이름을 같이 빅 조앤슨이 네. 올렸다가 이 큰아들인 지안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아내 서머의 이름을 공동명의에서 내렸다라는 부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탄생이 자신과의 어떻게 다시 또 한번 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는 그런 게 됐었기 때문에 빅 조앤슨한테는. 그렇죠.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교수님의 분석하고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스토리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좀 연결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연결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 알리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건 다음의 문제니까. 음. 일단은 범인과 살해범과 그 피해자 사이 감정선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요. 남편 목에 감겨있는 전깃줄하고 이걸 이불로 싸가지고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이동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네,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셉의 목 부분, 말하자면 유골 부분의 목 부분에 전깃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만약에 죽일 때 보통 이 정도라면 집안에서 죽였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그거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라기보다는 뭐가 되냐면은, 총 같은 걸로 제압을 하고, 이 조셉의 목에 일종의 결박 겸 뭐 통제하는 형태로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공격해서 죽였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죽이고 나서 감았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죽이고 나서 감았을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만약에 죽이고서 감아야 된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뭐 운반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건데 네. 그거하고는 전깃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이고 어떤 감정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전깃줄을 4번 감는 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은 상태에서 공격을 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격자가 여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총을 든 여성이다. 네, 단반에 그러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좀 힘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보통 둔기 같은 경우로 세게 성인 남성이 치면은 한 번 두 번이면 죽어요. 네. 그리고 제압이 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좀 고민되는 건 그런 거죠.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때렸을까, 흉기로?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육체적 힘이 약할 수도 있는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여성과 비슷한 뭐 이런 신체적 용모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청소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그 범행 수법을 얘기할 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셉을 후두부를 4번이나 공격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굳이 총으로 통제가 되는데 왜 전기줄로 감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통제에 대한 불안감이죠. 네. 본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내가 힘이 세고 범인 힘이 세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감을 필요 없거든요. 네. 아주 칭칭 감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칭칭 감았다고 이게 범인이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건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법과 후두부를 둔기로 하는 것은 이게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고민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시신이 내구인데 구덩이가 2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네. 보통 한 구덩이에 다 넣고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 넣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성인 내도 아닌데 네. 왜 그랬을까? 왜 분리시키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묻혔는지 유기를 했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 부분도 수사관들은 아마 검토를 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걸 어디에 어느 구덩이에 누가 들어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 발견 당시에 이미 유골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유골들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흩어져 있고 사실 온전한 한 구의 시신 유골이 모두 수습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수습된 게 4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뭐 이게 가지런히 설령 있었다 해도 그게 다 흐트러져서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얇게 판 구덩이를 뭐 들짐승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프로파일링과 연결을 하자면은 완력과 힘, 뭐 이제 구덩이를 파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깊게 뭐 이렇게 4명이 팔 구덩이를 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트 문제도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시트로 들지 않고 끌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네. 설명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맥스테이 가족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그 유골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야마가미 가족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실종된 야마가미 일가족. 그들 역시 실종 후 어떤 단서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 3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7일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세라초 마을 인근에 위치한 쿄마루댐의 호수도 바닥을 드러내던 날이었습니다. 지나던 행인이 무심코 호수를 바라보다 호수 한가운데에 떠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뒤집어진 자동차였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동차를 끄집어냈습니다. 흙으로 범벅이 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손으로 씻어내자 7188이라는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7188. 그것은 분명 실종된 야마가미 마사히로의 자동차 등록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는 이미 백골이 되어버린 시신 4구와 개의 사체 1구가 안전벨트를 맨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백골 사체의 DNA를 조사했고 그들이 실종된 야마가미 일가임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으로 차 안이나 시신에선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구타나 폭행, 부상의 흔적도 작은 단서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마사히로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일가족을 차에 태운 채 동반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야마가미 일가족의 시신 발견을 또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차에 안전벨트가 다 매져 있는 상태로 호수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도로가 저희가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스키드 마크나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막 끼 꺾어서 뛰어내리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어떤 일종의 흔적도 저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당시에 수사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네, 뭐 스키드 네.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댐이 있는 곳에 가면은 네. 댐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네, 길 네. 하나 있고 옆으로는 산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저희도 여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네. 인적도 좀 드물고 그래서 스키드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뭐 울타리나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부서진 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찰이 그래서 더 자살로 생각을 하고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가족들의 마지막 이 유골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시신이 뭐 말하자면 안전벨트가 된 상태에서 이게 뒤집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차를 붕 해갖고 푹 가면은 툭 떨어질 것 같지만 이제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세계의 영화를 보면은 그 조폭 두목을 어떻게 죽여갖고 네. 그대로 가죠. 그대로 해서 창문을 열어주죠. 그럼 골골골 해갖고 쭉 가라앉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그대로 가라앉죠. 근데 이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면은 속도에 의해서 이제 뒤집어져 갖고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발견됐을 때 뒤집어졌다는 거. 특히 댐은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엎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강이라고 하면 달라요. 강이라고 하면은 이게 유속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첫 장면에서는 아마 뒤집어진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왜 뒤집어졌을까라고 하면은 자동차에 속도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푹 들어가서 그 상태가 됐고, 그러면 그걸 이제 경찰이 봤으니까 이것은 운전한 사람이 의도가 있었다. 죽으려고는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 일본 경찰의 판단은 그걸 거예요. 그걸 것이고. 네. 그 이상한 부분이 이제 안전벨트를 맨 채로 있었다. 내구 다. 탈출하려는 시도가 그럼 없었다고 이걸 봐야 될까요? 그럼 이제 그거겠죠. 쭉 가다가 네. 갑자기 푹 들어갔어요. 네. 떡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뒤집어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네. 뭘 막 풀고 막 그래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풀지 않고 그랬다는 것은 이미 죽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메고 있는 상태였다는 게 가장 의심스러워서 그렇죠.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차는 이동하고 있었고 네. 사람들은 이동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네. 하면은 그 설명이 되죠.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개가 문제죠. 개는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럼 개가 나와야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 창문이 닫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창문을 빠졌으면은 아무래도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을 내렸겠죠. 네. 그죠? 그럼 개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개가 못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이걸 내려갔고 문을 열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상황이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사히로가 스스로 뛰어든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게 DNA나 이제 그 훼손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살인의 흔적은 발견 못했다라고 일본 경찰은 말을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은 좀 그렇게 이상한 부분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이제 배기가스를 뒤에다 넣고 네. 그 사람 중속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엔진을 가속시키면은 바로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개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네. 그 기절만 했을 수 있는 상태죠. 근데 개는 아마 그 상태에서 나오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거는 동반 자살은 아니겠구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를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차에 개까지 같이 한 세트로 발견되게 이런 그림을 지금 사실은 어떤 요구한다. 그 어떤 이미지를 요구한다라고 보면은 역시 범인이 뭔가 이 동반 자살로 보였으면 하는 싶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개까지 안에 넣고 그렇겠죠. 그렇게 했겠죠. 네. 처음에는 근데 치해는 생각이 없었겠죠. 없었는데 잠깐 들렸던 집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강도를 해고 왔거나 아니면 무엇인가가 뭐 감정이 있어 그랬는데 왔고 같이 넣고 죽이고 댐에 넣었다고 하면 설명은 되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일반 누군가 복수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전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뭐 하고 하는 설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요. 이 용의선상에서 뭐 주민이라든지 뭐 이렇게 넣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가 드러나는 거죠. 약간 좀 냄새가 네.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가족의 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는 배경 지식은 없어요. 그냥 야마가미 가족이 있었다. 네. 시골에 사는 어떤 가족이었다. 네. 라는 정도였었지 이 가족의 과거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사건 조사하면서 느꼈던 건 이 사건은 참 자료가 일단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건의 스케일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사건에 대한 자료가 없고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무엇보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소비하는 행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코믹 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 쇼 프로그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뭐 예, 이렇게. 약간 흥미 위주의 서프라이즈 같이 네.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사건이 이렇게 다루어질 사건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경찰이 최초 초동 수사를 할 때 잠정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가 범인이고 이 사건은 동반 자살이다라고 잠정 결론을 너무 빨리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 가족이 정말 죽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주변 그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말이 옮겨지면서 커질 수도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장되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건조하다시피 냉정한 증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모든 그런 가능성이 다 배제된 채 그냥 아빠가 왠지 범인일 것 같아라고 그냥 그렇게 이미 결론 지어버리고 수사를 하니까 뭐 집 주변에 어떤 DNA 검사라든지 혈흔 검사, 족적 검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건 일본 경찰의 어떤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딱 보니까 사건이 어려워. 동반 자살인 것 같아.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 보니까 이거 그 남편이 고부 갈등 뭐 이런 거 있어갖고 평소에 좀 그랬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약간의 의무론을 보태자면 저희 예전에 그 AV 여배우의 살인 사건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배우가 이제 야쿠자 등하고 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조사되는 방향, 수사되는 방향에 있어서 뭔가 좀 이 경찰의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의 전문가의 솜씨가 야마가미 가족 사건에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조금 전에 정현 크루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에 좀 너무나 성급하고 이르고 빠른 종료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연결돼서 그렇죠. 자꾸 이게 이제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야쿠자들이 그 어떤 특정한 뭐 가짜 유령 회사의 대표를 세우고 이런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찰들만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 경찰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제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했을 때는 되게 쉬운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가 되어야 될 만한 사건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일본에서는 이거 이미 뭐 그냥 종결. 네, 영구 미제로 그냥 잠정 결론 짓고 더 이상 수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가족의 죽음이 이렇게 한쪽은 일본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시신이 발견되자 사건은 실종해서 살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동업자 체이스 메릿을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체이스 메릿을 향해 있다는 정황 증거로 그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는 실종되던 날에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종되던 날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도박빚에 밀린 세금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셉에게도 3만 달러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었고 빚에 시달리던 그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셉의 차량에서 그의 DNA가 발견됐다는 점과 시신이 발견된 캘리포니아 빅토빌 모하비 사막 근처에 그의 누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그가 가족을 살해한 뒤 누나에게 조언을 구해 머나먼 모하비 사막까지 와서 그들을 안매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이스 메릿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확증도 없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경찰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체이스는 조셉의 아내 서머와 그녀의 옛 애인 믹 조앤슨이 꾸민 짓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범인으로 체포됩니다. 2014년 11월 시신이 발견된 지 꼭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누나가 모하비 사막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점 말고는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어떤 그런 용의점들이었는데요. 결국은 정황이네요, 교수님. 그렇죠. 정황이죠. 정황상 이 조셉이 사라져서 죽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체이스 메릿이다라는 정도까지가 큰 정황이고, 근데 아까 제가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이스 메릿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뜯어먹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네. 그죠? 굳이 죽일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냥 같이 그냥 빌부터 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그건 용의점이 나오는데, 경찰은 좋은 쪽,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모하비 사막이 얼마나 넓은데 그 근처에 누나가 산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모하비는 엄청 넓습니다. 네. 그 근처는 다 그럼 두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유죄 판결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결정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누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범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조금 아무래도 익숙하거나 가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곳, 그런 쪽으로 일단 어떤 유기의 상상력이 펼쳐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체이스 메릿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살고 있는 북쪽에 있는, 자신이 사는 방향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사막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주변에 일단은 네바다주도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묻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모하비에 이렇게 묻혀있는 부분 때문에 이 어떤 그런 상상력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은 없을까요? 그럼 그의 누나가 몇 명이고, 네. 누나랑 친했고, 네. 누나 말고 다른 더 친한 형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자기가 모하비 근처에 더 살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지. 단지 그의 누나가 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친근성이, 근친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유기할 수 있는 곳인가의 문제는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것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내 서머의 그 옛 애인님 빅 조앤슨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알리바이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찰은 그 빅 조앤슨은 이제 어쨌든 정황 증거조차도 없다는 이유로 그냥 수사 자체에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심지어 그 조셉의 아버지인 패트릭 맥스테이도 빅 조앤슨 좀 수상하다, 수사해달라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경찰에서 빅을, 이게 아마 집행유예 기간인가 그런 부분에서 네.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시라든가 아니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그냥 보호관찰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 보호관찰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지난 프로파일링을 살펴보면은 의심가는 점이 있거든요. 동기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좀 수사가 깊지 못했다는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고 유령 용의자도 검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범인으로 확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모두 백골화된 데다 기대했던 혈흔 감정 결과도 범인의 혈액이 아닌 피해자 서머의 혈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체이스의 DNA는 범행 도구나 시신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를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확실 증거 없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체이스는 자신이 우려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수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체이스가 등산을 하는 모습이 찍힌 홈비디오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심장질환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그가 수사를 피하고 대중의 동정을 얻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최근까지 무려 5번이나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변호사는 지난 8월 25일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검찰이 확정 증거도 없이 체이스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체이스 메릿은 오는 9월 21일 준비청문회를 시작으로 11월 13일에 최종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4건의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므로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체이스는 사형에 집행됩니다. 놀랍네요. 네. 진행되는 과정이. 네. 굉장히 빠르죠. 네. 네. 그 교수님,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정황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이게 대면된 사형이네요. 근데 이제 네.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고 네. 지방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지방검사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로 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상황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근데 대중들은 말하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체이스일 것 같은데? 라는 여론이 있어. 그러면 기소검사는 참 갑갑한 거예요. 안 오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소하죠. 기소하고 대신에 결과는 뭐 하늘에 맡기는 거죠. 대신에 미국은 배심원제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기소 유죄 받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이게 되게 웃긴 말인 것 검사 같은데. 입장에서 운이 네, 좋으면. 검사 입장에서. 그리고 아니 또 재판이 진행되다가 자기 임기 끝나면 또 종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기소검사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기소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기라는 게 있고 선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희의 검찰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정치를 움직이죠. 아,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러긴 하네요. 근데 네. 이제 네. 미국은 조금 더 편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검사 같은 게 선출이 되고 또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조금 제도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되고 실제로 이 재판은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왜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가는가라고 하는데 그럼 직접 증거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체이스의 부적절한 행위를 가지고 배심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막 변호사도 이렇게 계속 갈고 뭐 실제로는 아프지도 네. 않은데 아프다고 해갖고 네. 재판을 늘린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의심이 가고 또 평소에 얘가 절도가 있고 전과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소검사는 전략을 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현님께서 이 사건을 조사하시면서 네. 뭐 어떤 좀 느꼈던 소외라든지 두 사건 모두, 그러니까 일본 사건 그리고 미국 사건 모두 어떤 조급함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조급함이 느껴졌고 전혀 그 현장에 사실 가보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다. 놓친 것이 있는데 경찰도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약간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동안 체이스가 범인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기나긴 재판을 오래오래 끌다가 뭐 사람 바뀌고 또 다시 원점으로 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뭐 종국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어서 뭐 체이스가 범인으로 확정이 된다면 뭐 그 사건이 다행스럽게 끝나는 것이지만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사건이 굉장히 네버엔딩 스토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체이스 입장에서도 꼭 부정적이지만 않을걸요. 유죄 판결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는 이런 용의자들이 나중에 자서전 써요. 네. 그래서 돈 벌어요. 100만 달러 돼요. 그리고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방송 하나 언론에서 네. 딜을 해요. 네. 그거 더 우리 주면은 네. 너 30만 달러 줄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미국에서. 판권도 팔고 그러겠죠. 네. 네. 영화로 찍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웃기지만은 네네. 피해자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사건이 정말 웃겼던 게 그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어떤 심리학자 이런 사람이 책을 써서 이 사건의 범인은 조셉 맥스테이다. 조셉이 뭐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뭐 자살한 것이다. 뭐 내 말이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고 타살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 책을 이제 환불하겠다. 환불해주겠다. 이런 소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근데 이미 돈 벌고 명성을 얻고 네. 쓰레기가 된 다음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그 사실은 꺼리가 필요한 나라지. 네. 사실 진실과 정의는 그 관련 없죠, 사실은. 미국도 뭐 비슷하네요.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해요. 이런 사건을 하면서. 네네. 그래서 계속 주변 핵심적이지 않은 것만 언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왜 누나 집으로 갔는가, 아니면 뭐 그 모하비 사막이 뭔가, 뭐 이 흔히 말하는 체이스의 뭐 가정 생활이 어땠나, 이 쓸데없는 것만 하는 거죠, 사실. 네. 신변잡기 프로그램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은 똑같잖아. 일본도 네. 그 이상한 심령 사이코메트리. 네, 사이코메트리를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갖고 막 하지만 아마 일본 방송은 엄청나게 광고를 팔았을걸요. 네. 시청률 높았죠. 네네 맞. 그 짓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비될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일본 방송 보면서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사건을 부탁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예, 굉장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였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히로시마 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보고 지금 이 맥스테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범인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살해 방법과 그리고 그 감정선과 연결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감정선이 있는 사람인데 힘이 센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보면은 복수의 범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셉을 뒤에서 공격했고 여러 번 공격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는 그래서 여성일 가능성은 드물겠지만은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나이가 어린 조금 비교적 어린 범인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주변을 파보면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좀 용의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용의자 선에서. 체이스는 양아치죠. 돈 버는 양아치죠. 범인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범인이 안 잡혔는데 재판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좀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 프로파일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뭐 미국에서 방송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재판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올해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현크루님께서 홍대에 처음 내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뭐 두 사건을 저희가 좀 핸들링 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저희가 끝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행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 마무리할까요? 네. 자, 월요병을 이기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자, 뭐 방송을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에 환절기에 뭐 저 같은 비염 환자들은 또 고생일 텐데 다들 좀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혁크루님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